아침에 일찍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서로 선하기를 바라는 다짐을 하고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3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국민 비전 클럽 원래에 초청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그 긴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어제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좀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그 직원들 3만 명 앞에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이렇게 긴장되는 게 이게 인간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 신한은행을 경영하면서 몇 가지 좌표로 삼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좌표를 주었던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또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쯤에 그 런던 출장을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마침 또 이 자리에 공교롭게 조재민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을 그 자리에서 뵀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 당회장님을 알죠. 그런데 당회장님은 저를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길 가다가 우리 국회의원님 뵈면 얼떨결에 인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님은 저를 모르시는데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당회장님한테 얼떨결에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한은행 진옥동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시더니 한 10분쯤 뒤에 제 자리로 오셔가지고 비행기 안에서였으니까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시고 책을 한 10권쯤 들고 다니시면서 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에 그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인구 문제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아서 제가 돌아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 책을 몇 권 사서 주면서 사실 저희 신한은행의 고객 전략에 관한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당회장님께 그 말씀을 나중에 또 뵐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출장을 가실 때 그렇게 책을 한 10권쯤 사서 저 아는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또 당회장님께 인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권씩 나눠주신다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아주 유용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래서 그 뒤로 저도 당회장님을 따라서 흉내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책을 사가지고 가서 혹시 저한테 인사하는 직원이 있든지, 저는 고객님이 계시면 저도 이렇게 나눠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돌아오는 반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진옥동이 참 대단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거는, 그리고 또 좋은 평을 받는 거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는 거는 그 선인들의 또는 잘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흉내내기를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의 리더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흉내내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보면 그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을 흉내내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 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죠. 그것도 결국은 흉내내기죠. 어린아이가 사실은 말을 배우고 걸어가는 것도 부모님의 말을 배우고 부모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배우는 거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걷지 못하면 어린아이도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결국은 인생은 평생 누군가의 흉내를 내면서 성장해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습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정세균 총리님의 지역구이시기도 하셨는데요.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1살이 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행상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때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육성회비가 한 25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250원이 없으셔가지고 취약통지서만 오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시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2년 늦게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게 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2년 늦게 가니까 제 동기들이 다 저보다 어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제가 대장 노릇하고요. 6년 동안 계속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아주 시험도 굉장히 쉽고요. 이게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었다. 그 뒤로 이 사회에 제가 조그만 리더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정 사정이다 보니까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기업은행에 입행을 하고 86년도에 신한은행에 제가 조인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에 조인을 했을 때가 26, 7살쯤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신한은행에 오니까 신한은행의 지점장들이 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연수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깨너머로 그 강의 내용도 들어보고 그리고 책도 제가 한 권 얻어서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제 인생의 출발을 굉장히 바꿔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데요. 1900년대, 1904년이죠. 막스 베버가 발표한 책입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명, 즉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신에게 가까이 가는 수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면 성실해야 된다. 그 결과 부가 축적되었고 그 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아마 막스 베버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1900년도면 유럽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융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폐허들이 나타난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스 베버는 이 얘기를 합니다. 막스 베버가 발표했던 논문은 인간의 종교적 신념과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거를 이 책으로 엮어낸 건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 경제를 만들어냈고 그 경제에서 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그 역으로 되돌아가 보면 자본주의는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검절약해야 된다.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게 결국은 청교도 정신, 즉 미국을 청교도 정신의 자본주의의 본가로 만든 그런 정신의 기본이었다라는 게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에서도 다시 증보판이 나오고 있고, 그 개정판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서 롱셀러이죠. 저도 최신판이 나오면 다시 꼭 한번 사서 보는데,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이 번역을 하는 단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읽어보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굉장히 바이블 같은 책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근검절약을 제가 어떻게 실천해 볼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리더가 어떤 그 근검 절약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수행 비서도 없애고 그 다음에 전임 은행장, 전임 회장이 쓰셨던 방도 그대로 쓰고 책상도 그대로 쓰고 집기도 바꾸지 않고 그래서 제 방에 있는 집기들은 10년이 넘은 집기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바꾸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 막스 베버의 이념, 그 다음에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검 절약을 저도 한번 실천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장에 선임이 되고 2019년도에 은행장 선임이 되고 약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은행을 경영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1982년도 신한은행이 창립될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40년이 지났지만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초심은 어떤 거였을까라는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류를 뒤지다 보니까 1985년, 6년, 7년도에 신한은행의 리더들은 상인 정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발견한 그 만난 사람이 이시다 바이간이라고 하는 일본의 상인 철학을 정립한 사람인데요. 일본을 상인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1700년대 일본은 에도 시대에 일본은 상인들이 이 시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사농공상, 그래서 사무라이가 제일 위였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 그 다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업을 하는 사람이 세 번째였고 상업을 하는 사람이 맨 밑바닥에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00년대의 일본은 상인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주도하는 시대에 상인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강의하고 설법했던 사람이 이시다 바이간인데요. 이 사람은 교토 인근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에 집안이 이 농업을 하고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나서 장남이 그 농업을 계승하고 차남은 이제 집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1살에 포목점에 입주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부도가 나기도 하고 포목점이 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23살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교토에 있는 굉장히 큰 구로야라고 하는 포목점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맨 밑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제 점장까지 올라갑니다. 43살에 점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두고 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바로 그 사람이 과연 상인이라고 하면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상업을 해야 될까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 일본의 상인 철학은 시초가 이 이시다 바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상인의 도라는 성문심학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상인의 돌, 상인의 길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진정한 상인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상인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진정한 상인은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납득할 만한 이익을 취해야 한다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은행장이 되기 전에 내 경영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은행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상인은 적정한 마진을 취득하는 것이다. 자, 은행에 들어오는,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옵니다. 예금을 하러 오신 분은 조금이라도 예금 이자를 더 받으려고 오시는 거고요.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낮게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아주 심플합니다. 예금이자 조금 주고요. 대출이자 많이 받으면 은행의 이익은 극대화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이 이익을 극대화하면 되겠습니까? 은행은 최소한 적정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은행이 만약에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고객님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금 고객도 돌아가고요. 대출 고객도 돌아갑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은행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최대한. 그래서 우리 앞에 오시는 고객님을 어떻게 하면 부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진정한 상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로 하면 이게 잔소리라고 그러고 꼰대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직원들한테 전파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책을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런데 번역한 지가 오래돼서 서점에서 팔지 않으니까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책을 팔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이걸 번역했다고 하면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살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가명으로 번역을 해서 필명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가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이걸 오픈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출간 당시에는 제가 번역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의 기본은 진정한 상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직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다바이간을 일본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양의 아담 스미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 스미스도 1720년에 태어났으니까요. 이 시다바이간이 1685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담 스미스보다는 한 4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양의 그 아담 스미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은행은 1월 달이 되면 본부장 이상급 임원들 250명 정도가 연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 사람들은 1월 달에 되면 금년도의 목표는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달성할 거야 라는 경영전략회의를 많이 하죠. 근데 신한은행은 좀 다릅니다. 신한은행은 일체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1월 초에 250명이 모여서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1박 2일 동안 또는 2박 3일 동안 합니다. 작년 2025년 1월 달에는 사실은 키케로의 의무론을 가지고 1박 2일 동안 토론하고 강의하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1박 2일 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사실은 가슴을 쿵 때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연히 편모스라에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를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훌륭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훌륭함이라는 단어를 후배들에게 설명은 잘 못합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도 훌륭함일 것이고 배려하는 삶도 훌륭함일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딱 떨어지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키케로의 의무론, 기원전
2014년도에 쓰여진 책이니까 2000년 전이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훌륭함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거를 책 한 권에 풀어냈습니다. 어떤 것이 훌륭함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훌륭함이란 의무를 다하는 데에 인생의 모든 훌륭함이 있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데에 인생의 모든 추함이 있다. 훌륭함의 필요 조건은 의무였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먼저 하지 않고 훌륭함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신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의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 의무로는 키케로가 죽기 1년 전이죠. 자기가 안토니우스에게 암살되기 전에 1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도망 다니면서 자기 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도망 다니면서 아들에게 쭉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엮어놓은 책이 이 의무론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의무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였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 이건 2000년 전의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집에 뱀이 나오는 사실을 숨기고 중개를 했다면 그 사람은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훌륭하지 못하다. 그때도 중개업자가 있었던 거죠.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 전에 기원전에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도 집에 하자가 있음을 속이면서 이렇게 중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세상은 2000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훌륭함이란 뭔가,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이 훌륭함이다. 키케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누구라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 사회에 흠집이 생기는 거죠. 작년 1년 동안, 작년 1월 8일 날, 9일 날 1박 2일 동안 의무론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자, 우리가 앞으로 의무론 실천하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금년에도 1월 달에 2박 3일 동안 연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박 2일 했는데 올해는 2박 3일을 한 이유는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금년의 주제는 사실은 아까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경험과 빈곤이었습니다. 1933년에 사망을 했죠. 유태계 독일인이었는데 독일 철학자입니다. 발터 베냐민이 경험과 빈곤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대의 경험이 후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빈곤으로 빠져들 확률이 높아진다. 선대의 경험이 후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경험이 상속되지 않으면 빈곤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탄생시킨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인데요. 경험이 전수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후세는 빈곤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베냐민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스페인의 철학자였던 오르테가, 철학자라고 얘기할까요?
스페인의 그 작가죠. 오르테가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오르테가는 한국에 소개된 책으로는 대중의 반역이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됐는데요. 대중의 반역도 이 롱셀러입니다. 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요. 그 대중의 반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대의 삶의 본질, 선대가 추구했던 삶의 본질,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과 역경을 통해서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신한은행 같으면 신한은행의 선대들의 삶의 본질은 한 사람이라도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 있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대출 고객들한테 대출을 친절하게 해드리고 하는 그 삶을 추구했던 그 본질이 후배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면 신한도 곧 빈곤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르테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삶의 본질과 그 서사를 상속받지 못하고 자본만을 상속받은 세습 귀족들, 자본만을 상속받은 세습 귀족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그들을 오르테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없이 타인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자기만의 논리를 고집하는 사람들. 아까 이영훈 당회장님께서 제 원고를 보셨나? 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만의 논리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르테가는 철없는 철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똑같은 그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던, 물론 두 사람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스페인이었고 한 사람은 독일이었으니까 거리감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을 텐데 어쨌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오르테가도 그 비슷한 시기였죠. 자본주의가 굉장히 번성하면서 유럽이 퇴락의 길로 아주 퇴속적으로 바뀔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노력은 없이 자기만의 논리를 고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만에 빠진 철부지라고 아주 비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고정관념 속에, 나만의 사고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자기들의 사고 속에 빠져서 어른들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조금 얘기하려고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경험이 전승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빈곤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우리 선배들이 추구했던 삶의 본질, 그리고 그 경험,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의무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되어질까, 그리고 우리 새로운 세대들에게 상속되어질까. 그들이 철없는 철부지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 우리들에게도,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꼰대라고 외면할지라도, 또는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지라도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우리는 충실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반성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40년이 지난 저희 신한 직원들, 지금 신한 직원들은 창업을 모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만 상속받았습니다.
고객도 상속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이 고객을 개척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초창기에 우리 선배들의 고객을 찾아다녔던 그 무용담과 그 거래를 성사시켰던 무용담과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리고 잡상인 취급을 받았던 그 서사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 전달하면은 절대적인 리더의 열성이 필요합니다. 꼰대라고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의무감을 저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열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전달하고 상속시켜주는 그런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